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주가는요, 내가 올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식 투자는 어떤 사람들이 잘하냐면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잘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사람들은 테슬라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사람들은 엔비디아를 살 생각을 할까? 팔 생각을 할까? 이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저의 기억으로는요, 2017년도 그때까지만 해도 재테크로 미국 주식을 하는 분들이 정말 드물었습니다. 거의 다 부동산 공부를 하시고, 그중에서도 특히 아파트에 대해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주식, 그중에서도 과거에 저와 같이 미국 주식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고요. 그리고 아직은 투자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기 위해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고요. 그런데요, 이 모든 투자 자산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바로 이건데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를 하고 또는 감정적인 매매를 반복하다가 실패를 이제 경험하시죠.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에서 소위 철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아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이 책의 저자이시자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을 운영하고 계신 최철 작가님이 계신 영국 캠브리지로 연결해서 막연한 감으로 하는 재테크가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 주식 투자법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하와이 대저택만큼 큰 집에 살고 있지 못하고요. 34만 명 정도의 구독자분들께서 함께 지켜주고 계신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준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최철이라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미국 주식 관련 책도 집필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마인드의 운영자분께서 운영하고 계신 건강한 마인드의 채널에 출연하게 돼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이렇게 요즘에 국내 주식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고요. 뭐 미국 주식 시장도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당선되면서 버프를 받아서 쫙 올라갔던 그 주식이 상승분을 이제 완전히 반납을 다 한 상태입니다. 지금 뭐 연일 관세 이슈로 인해서 뭐 시장이 뭐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마 그걸 가장 잘 느끼고 계실 텐데 지금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투자를 위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처음 미국 주식을 접하셨고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직업이 호텔리어였습니다. 어, 첫 번째 직장을 그 2000년에 그 미국 캔사스 시티에 있는 하얏트 리전시라는 호텔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직장이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미국 사람들은 그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러운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하지만 저 역시도 이제 적은 돈으로 트레이딩 정도만 하고 있었고요. 진지하게 미국 주식 투자에 그 장기적인 투자를 시작한 거는 2020년에 팬데믹 기간입니다. 당시에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프랑스 계열의 체인 호텔 두 곳을 운영하는 총지배인이었는데요. 뭐 기억하시겠지만 코비드 19이 이제 확산되면서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게 항공사, 호텔, 뭐 여행사 이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운영하던 호텔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 월급도 80%나 자진 삭감을 해야 됐거든요. 이제 그때 몰려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전까지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미래가 불확실하고 이대로 내가 괜찮을까 나의 노후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고요. 그때 제가 46살이었는데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한 20년 가까이 호텔 총지메인으로 일하면서 뭐 경제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을 거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잠이 확 깨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정말 진지하게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미국 주식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됐고요. 진지하게 투자하면서 깨달은 점은 그때 이제 한국인 투자자를 위한 미국 주식 정보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정보는 다 그 미국의 웹사이트에 영어로 돼 있는 쪽에서 정보를 취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지금하고 완전히 달랐죠. 그래서 제가 당시에 직접 리서치하고 분석한 내용을 그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미주온 채널이 탄생한 계기가 됐습니다. 인상 깊은 포인트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살면서 안 하던 걸 새롭게 시작하는 것 자체를 되게 두려워하시고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런데 46에 정말 호텔 총지배인으로서 그렇게 커리어를 이어가시다가 46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뭐 46이라는 나이라던가 뭐 이런 거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으셨던
거죠. 예, 근데 그것도 역시 살아오면서 경험이 참 중요한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생이 좀 바뀌게 된 계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아까 첫 번째 직장이 미국의 캔사스 시티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대학교 3학년 때 IMF가 터졌어요. 아, 그러니까 선배들이 취직을 못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뭐 아니라는 생각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굉장히 아니랬거든요. 한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던 때라서 그냥 뭐 대학교 좋은 데 나오면 누구나 다 대기업 들어가서 쉽게 쉽게 취직하던 시대였는데 그게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취직이 안 되니까 눈을 이제 밖으로 돌려서 처음 바닥부터 시작한 게 이제 그 외국에 있는 호텔에 취직을 하게 된 거고, 처음에는 뭐 전화 교환수도 하고 뭐 웨이터도 했었고요. 뭐 프런트 오피스에서 이제 에이전트도 했었고,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제 인생이 튈 때마다 거기에 이제 적응하는 경험을 하게 됐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2007년에 제가 영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영국에 살고 있었지만 그때도 처음으로 한 10년 정도 영국에 있었거든요. 미국 생활 끝내고 나서. 근데 2007년에 그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와서 제가 다니던 호텔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정리해고를. 그래서도 갑자기 취직이 안 되잖아요. 그 음. 호텔들이 다 사람을 정리하고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알아보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 그때 이제 그 프랑스 계열의 호텔에 취직을 해서 결국은 총지배인까지 승진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방향을 선회했을 때 항상 성공하다 보니까, 팬데믹 때도 그냥 있기보다는 그냥 넷플릭스 보면서 시간 보내는 것보다는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열고 했더니 운이 좋게 많은 분들께서 주식시장으로 뛰어들면서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책을 보면요. 작가님께서 주식 투자를 실패로 이끌어온 그럴듯한 투자 조언들을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들이 많은데요. 몇 가지만 꼽아서 설명을 해주시면 투자에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책 제목은 이제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메시지는요. 우리가 정석이라고 믿고 있는 몇 가지 그 잘못된 생각들을 일단 깨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먼저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것들, 주식을 사팔사팔 하면 안 된다. 아니면 뭐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춰야 된다. 주식 투자하면서 포모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뉴스는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으니까 뉴스의 가치는 없다. 그리고 뭐 거시경제 상황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리고 장기 투자가 제대로 된 투자다. 그리고 뭐 신념하고 인내가 결국은 보상받는다. 그래서 엉덩이가 무거워야 성공한다. 뭐 이런 조언들이 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교훈들이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 많은 것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먼저 떨어질 때마다 평단가를 낮춰라.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언이 가장 위험하고 엉터리 투자 조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그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그 때때로 자기 중심적이고요. 세상의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그 착각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인데, 흔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주식을 매도하기 전까지는 손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근데 그냥 얼핏 듣기에는 뭐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엄연히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반에 열고요. 그 다음에 오후 4시에 문을 닫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수익률은 매일 아침 9시 반에 0으로 리셋이 되고요. 오후 4시에 뉴욕 증시가 문을 닫을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수익률이. 그래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그날에 대한 투자 결과는 확정이 되는 거고요. 다음날 만약에 우리가 주식을 똑같은 종목을 그대로 들고 있다면 0에서 새로 베팅을 하는 거죠. 똑같은 종목으로 다시 다음날에도 베팅을 할 뿐이지, 그게 연결성이 없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식을 이제 투자하면서 수익률을 봅니다. 앱을 열면은 종목별로 이제 수익률이 딱 나타나잖아요. 어떤 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냐면,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는 주식을 추가 매수하면 이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왜 잘못된 생각인지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카지노 가서 룰렛 게임 혹시 해보셨나요? 아, 저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미국에 가면 이제 그 카지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룰렛을 네. 저도 이제 몇 번 해봤는데, 룰렛 게임이 굉장히 재밌는 교훈을 우리한테 줄 수가 있어요. 음, 룰렛에는 그 0부터 36까지 37개의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36개의 숫자가 있고 하나의 숫자에 베팅을 하면 승률이 2.7%거든요. 그러니까 1 나누기 37 하니까. 그래서 가장 승률이 높은 베팅 방법은 이렇게 하나의 숫자에 베팅하지 말고, 특히 좀 쉬운 방법이 있어요. 검은색, 빨간색 베팅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은색에 베팅하거나 빨간색에 베팅하거나, 아니면 홀짝에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홀수 아니면 짝수. 그러면 이제 제가 대표님한테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검은색, 빨간색에 베팅하거나 아니면 홀짝에 베팅하면 우리가 이길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이 아닌가요? 그렇죠. 네. 50%죠. 근데 네, 네. 실제로는 50%가 아니에요. 이게 어, 48.6%고요. 심지어 어, 그 미국의 룰렛은 그 다른 나라에 있는 룰렛하고 달라서 이게 47.4%까지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어, 뭐냐면 룰렛에는 0이 있거든요. 근데 0은 검은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에요. 그리고 음, 홀수도 아니고 짝수도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37개의 숫자 중에 0으로 들어가면 카지노가 이기는 겁니다. 아, 그래서 카지노가 이길 어, 확률이 50%가 아니라 51.4%고 미국에 있는 아메리칸 룰렛은 52.6%까지 올라가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51.4%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그 룰렛에 투자를 하나, 그러니까 베팅을 하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면 몇 분에 한 번씩 계속 게임이 반복되잖아요. 이렇게 사소한 승률의 차이가 결국은 카지노한테 엄청난 부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면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증시가 오픈하고 클로즈하고 오픈하고 클로즈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수없이 많은 베팅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50%가 넘는 확률로 오랜 시간 동안 투자 결정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도 이제 카지노처럼 엄청난 부를 일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주식 투자는 미래를 보면서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게 없다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베팅하는 확률이 50%를 넘어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베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릴게요. 그 룰렛 게임 하면서 37번 연속으로 베팅을 해요. 아까 이제 네. 숫자가 1부터 36까지 37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37번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베팅하면 승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예를 들어서 36번을 던졌는데 계속 꽝이 나왔어요. 그래서 36번을 꽝을 하고 37번째 다시 베팅을 하면 우리가 네. 이길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100%일까요? 아니면 2.7%일까요? 2.7%겠죠. 2.7%겠죠. 네. 왜냐면 네. 앞에 36번 베팅한 네. 거는 그냥 끝난 거잖아요. 네. 어제부로. 없는 거니까. 예. 그렇죠.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무리 여러 번 룰렛을 음, 해도 룰렛의 성공 확률은 절대 2.7%에서 올라가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음, 생각하지 않죠. 어, 37번 연속으로 한 숫자에 베팅하면 이게 100%라고 착각을 해요. 이제 이게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죠. 바로 네. 그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도요, 오늘까지 많이 떨어진 주식이면 내일부터는 오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사실 반대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요,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얘기는 오늘 떨어졌으면 내일 떨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최근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주식은요, 오를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어제 오른 주식은 내일도 오를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주식을 매수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주식액을 펴놓고 종목 리스트를 쭉 보면서 어떤 종목이 가장 마이너스가 큰가 살펴보고 그 종목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두 가지 큰 실수를 하는데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요. 투자자 개인의 수익률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테슬라 수익률이 마이너스 20%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결정을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요. 기업의 투자 가치랑 나의 개인 수익률은 0.000001%도 관계가 없죠. 그래서 주식의 가치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 자신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매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50%를 넘어갈 확률이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반박을 하시냐면 주가가 떨어지면 적어도 싼 주식을 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싸다 비싸다의 결정은 밸류에이션으로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밸류에이션은 보통 기업이 만들어내는 순이익하고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하죠. 이걸 우리가 PER이라고 그러잖아요. 퍼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퍼 갖고도 안 되고 보통은 성장률을 대입해서 PEG라는 걸 갖고 해야 됩니다. 성장률 대비해서 PER이 얼마나 높은가 이걸 계산해서 보통 밸류에이션을 결정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투자자가 단순히 그냥 내 포트폴리오에서 손실이 가장 많은 종목이 싸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객관적인 잣대로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샀는가 나의 매수가가 언젠가 이걸 기준으로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카지노로 돌아와서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하든지 50% 넘는 베팅을 매일매일 반복하는가 그렇게 해서 결국 카지노처럼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떨어질 때마다 평단가를 계속 낮추다 보면 결국은 카지노처럼 부자가 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여기서 여러분 엉뚱한 단어에 꽂히시면 안 되는 게
카지노에 꽂히시면 안 됩니다. 네. 작가님이 지금 카지노를 언급해 드린 건 미국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House always win.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기는 건 하우스다. 무조건. 그 말은 개인 투자자라고 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고 하우스가 돈 벌듯이 개인도 돈을 벌 수가 있다. 항상 50% 이상, 51%라도 이기는 싸움이잖아요. 그런 확률 위에 서서 계속 이기는 투자를 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카지노에 비유해서 이제 해 주셨습니다. 책에 보면요. 성공적인 투자의 시작과 끝은 결국 포트폴리오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를 해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를 하셔도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고요. ETF나 이렇게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더 공격적으로 선물이나 옵션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각양각색입니다. 이 미국 주식 시장에서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는 게 좋을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하지 말고 여러 종목으로 좀 분산 투자를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항상 이제 나오는 반박이 하나 있습니다.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해야 투자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2023년, 2024년 엔비디아에 몰빵을 했으면 엄청나게 성공을 했겠죠. 근데 반대로 테슬라에 몰빵했으면 남들이 모두 뭐 100%, 뭐 150% 이렇게 수익률 올릴 때 혼자 마이너스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을 높여야 되는데 한두 종목에 베팅하는 것은 확률상으로 내가 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권장드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분산 투자는 사실 수익률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 투자에서 이제 리스크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리스크, 위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주식 투자에서 말하는 리스크, 위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리스크랑은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보통 비트코인의 리스크 이렇게 얘기하면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트코인이 왜 위험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무슨 리스크가 높냐 이렇게 반박하시거든요. 근데 그 주식 투자에서 리스크는 변동성을 얘기합니다. 리스크가 크다는 거는 주가가 떨어질 걸 예언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크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은 다 테크주 아니면 성장주를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테크주 성장주를 애정하는 한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동성이 왜 위험이다 이렇게 그 정의가 되냐면 인간의 DNA랑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 긍정적인 자극에서 느끼는 행복감보다 같은 강도의 부정적인 자극에서 느끼는 불행감이나 고통이 훨씬 더 큽니다. 행복한 현실에서도 우리는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DNA의 이런 특성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생존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따뜻한 여름에도 우리는 추운 겨울을 준비했고요. 그 사냥에 성공을 해서 먹을 게 이렇게 쌓여 있어도 만족하지 않고 다시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남은 거거든요. 이렇게 그 행복감에 젖지 않고 항상 불안감을 느끼고 그리고 고통을 훨씬 더 크게 인식하는 이런 DNA적인 특성이 주식 투자에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만약에 포트폴리오가 30%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때 느끼는 행복감보다 30%가 떨어졌을 때 느끼는 고통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주식이 30% 올라갔을 때는 그냥 멀쩡한 사람이 30% 떨어지게 되면 어쩔 줄 모르고 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변동성이 얼마나 필연적인가는 우리가 과거 주가 차트를 보면 이게 항상 지그재그잖아요. 항상 이렇게 주가는 올라가면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 올라가고 이런 게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 느끼는 고통이 너무 크니까 감정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주식 투자는 확률의 게임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확률이 높아지려면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투자 결정을 하면 당연히 성공 확률이 50% 이하로 떨어지죠.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면 주식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매도를 한번 하면 다시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투자 가치가 올라가도.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팔았던 종목이라고 해서 다시 못 사는 거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 결정할 때 감정이 개입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성공 확률을 높여야 되는 목표에 부합되지 못하죠. 그래서 변동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20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날은 10종목 이상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올라가는 종목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최소 10종목에서 20종목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실패할 확률이 떨어집니다.
떨어진다. 변동성에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이제 그 한 가지 메시지가 더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우리가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2종목, 23종목을 항상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일부는 올라가고 일부는 늘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대표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포트폴리오에 10종목이 있어요. 근데 이제 10종목 중에 몇 종목은 계속 올라가는데 몇 종목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월급을 받아서 투입할 현금이 없다.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현금을 다 쓰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음, 은퇴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을 팔아서 다른 종목을 사야 되는데 음. 보통 사람들이 어떤 종목을 팔아서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요? 이제 많은 분들은 떨어진 걸 팔고 오르는 걸 사겠죠.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대부분 반대로 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그렇군요. 주가가 올라간 종목을 팔아서 보통 주가가 떨어진 종목을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가요? 예, 그렇죠. 왜냐면, 오, 이거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꼭지다. 더 이상 안 올라갈 거다. 그래서 아, 이걸 팔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이건 너무 좋은 종목인데 음,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걸 더 사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주식 투자의 정석이란 책에서 주장하는 거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대표님 대답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시아 총괄 대표직을 맡고 있는 시킹알파라는 그 주식 분석 플랫폼이 하나 있어요. 각 종목을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서 투자 가치를 수치적으로 제시합니다. 이거를 이제 보통 전문 용어로 퀀트 분석이라 그러는데 퀀트 분석할 때 시킹알파는 총 5가지의 펀드멘탈을 분석합니다. 첫 번째가 밸류에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성장성, 세 번째는 수익성, 네 번째는 모멘텀이고요. 마지막으로 어닝 전망치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이 추세를 살펴봅니다. 이렇게 5가지의 그 펀드멘탈을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테슬라는 지금 강력 매수다. 뭐 엔비디아는 지금 매수다. 뭐 인텔은 지금 매도다. 이렇게 그 투자 등급을 매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시그널파에서 일하면서 퀀트 시스템을 직접 만든 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시스템은 5가지의 이 펀더멘탈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동일하게 비중을 주는지 그 얘기는 뭐 밸류에이션 20점, 성장성 20점 이렇게 똑같은 점수를 주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네요. 궁금하네요. 예. 예, 궁금하잖아요. 예.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두 음, 가지의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5가지 중에 2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밸류에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모멘텀입니다. 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모멘텀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게요. 첫 번째는 이해가 되는데, 예. 모멘텀, 좀 약간 의외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음, 과거에 어떤 주식들이 가장 상승률이 좋았는지 백스테이팅을 했더니 모멘텀이 좋은 주식이 그 이후에 6개월, 1년 후까지 주가의 상승폭이 가장 좋더라. 이런 결론을 얻었더라고 음,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모멘텀이라는 것은 주식의 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올라가는 주식은 계속 올라가고요. 떨어지는 주식은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 제가 출간한 미국 주식 투자 정석 책에 수록된 내용 중에요. 모멘텀 투자 전략의 실효성을 증명한 연구 결과 하나가 있었습니다. 2024년이니까 바로 작년에 발표된 그 연구였고요. 2001년부터 2024년까지, 그러니까 한 23년이죠. 이 기간 동안 S&P 500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을 대상으로요. 주가 모멘텀 전략이라는 걸 하나를 만들고 52주 고점 모멘텀 전략이라는 또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S&P 500의 평균 수익률하고 비교한 거예요. 그 52주 고점 모멘텀 전략은 뭐였냐면요. 52주 고점에 가까운 종목만 계속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52주 고점에서 먼 종목은 매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까 주가 모멘텀 전략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 뭐냐면 수익률이 가장 좋은 30%는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하고요. 수익률이 가장 떨어지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진 30%의 주식은 계속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그 52주 고점 전략하고 주가 모멘텀 전략, 그다음에 S&P 500의 평균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한 거예요. 과연 어떤 전략이 가장 좋았는지. 그랬더니 주가 모멘텀 전략이 23년 동안 수익률이 1265%가 나오면서 1위를 했고요. 2위는 52주 고점 모멘텀 전략이 한 887% 그러니까 한 10배 가까이 올랐죠. 그리고 S&P 500은 520% 올라가면서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백스팅 결과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사고 떨어지는 종목은 계속 비중을 줄이는 게 그냥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
거의 배 가까이 수익률이 좋았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최대 하락 시에도 손실이 적었습니다. 오히려 떨어지는 주식을 팔다 보면 결국 베어마켓이 왔을 때도 평균 S&P 수익률보다도 마이너스 폭이 줄었다, 이런 결과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분들은 특히 성장주 그리고 테크주를 많이 투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의 추세가 떨어지는 종목을 팔아서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추세가 좋은 종목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거꾸로 하시죠.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이거를 계속 사잖아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발견되냐면 워렌 버핏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계 최고의 투자자라고 여기는 분이 바로 워렌 버핏이고, 너무나 많은 대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밸류에이션 떨어진 걸 사가지고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투자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가치 투자 전략이라 그러는데, 가치 투자 전략은 가치주를 대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가치주라는 것은 뭐냐면 기업의 내재 가치는 여기에 있는데 주가를 봤더니 주가는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가치보다 떨어진 거를 가치주라고 부르고, 이 가치주를 사면 결국은 주가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에 맞춰서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차익을 실현하는 게 가치주의 논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하는 성장주는 어떤 상태냐면요, 대부분의 성장주는 내재 가치는 여기 있는데요, 훨씬 높죠, 밸류에이션이. 여기 있습니다. 예, 예. 훨씬 높죠. 예. 훨씬 높죠. 근데 예. 그러면은 가치주 투자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장주 위주로 투자하면, 가치 투자 전략을 구사하면 투자의 성공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또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한 2023년, 2024년 시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장이 막 좋은 상태에서 특정 성장주의 주가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다른 주식은 다 상승하는데 시장 너무 좋은데 특정 성장주 중에 몇 개만 주가가 계속 음, 떨어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 주식은? 미래 이익을 너무 많이 미리 이미 선반영 돼 있어서 거기에 실적이 어닝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죠. 어닝이 따라오지 네. 못한다가 키인데요. 성장주인데 성장이 둔화되는 거예요. 네. 성장주의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성장이 떨어진다, 성장이 갑자기 멈췄다, 성장주의 주가가 올라간다면 반대로 성장이 가속화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가치주를 놔두고, 이렇게 워렌 버핏의 이론에 따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처가 있는데 그걸 놔두고 다 우리는 성장주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장주에 투자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성장주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로서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더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미래 성장이 계속 가속화되면, 성장률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 높은 밸류에이션이 언젠가는 정당화될 수 있고 오히려 그거보다도 더 밸류에이션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성장주에 투자하는 이유는 성장률인 거죠. 근데 이 와중에 성장주에 투자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종목을 팔아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종목을 더 산다, 그러면 이제 말이 되지가 않죠. 가장 쉬운 예는 2023년에 성장이 가속화되는 종목이 하나 있었고 성장이 떨어지는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랑 테슬라네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가장 성장률이 좋았죠. 네. 그리고 성장이 가장 떨어지는 종목이 인텔이었습니다. 인텔. 근데 여기서 음, 인텔을 사기 위해서 엔비디아를 파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다 실패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고요, 주가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포트폴리오에 넣은 종목이 가치주가 아니고 성장주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쉽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방법은 떨어지는 종목을 팔아서 올라가는 종목을 사면 돼요. 왜냐하면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종목에 더 비중을 늘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장이 가속화되지 못하면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떨어진 종목에 미련을 갖지 말고 계속해서 이 종목에 대한 비중을 줄여서 그 자금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성장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게 엔비디아가 됐건 팔란티어가 됐건 앱러빈이 됐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 종목들의 투자 자금을 몰아주다 보면 결국은 굉장히 좋은 주가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책을 보면서 너무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부분도 요쪽에 포인트가 있었는데, 특정 종목을 분석할 때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인가 이거보다 이 기업이 현재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 있는가를 비교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신 걸까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제 투자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작가님께 직접 들어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주식의 상대평가, 절대평가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예. 예, 제가 이번에 책 쓰면서 처음으로
이제 생각하는 개념인데 앞부분에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분산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네. 분산 투자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주식을 상대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면요. 주식을 사고 팔 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이 엔비디아 딱 하나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내가 지금 이 주식을 더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한 종목밖에 없으니까. 네, 네. 이건 절대평가죠. 절대평가죠. 근데 만약에 굉장히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한 20개 종목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자연스럽게 이 20개 중에 지금 어떤 게 제일 좋을까? 아니면 지금 어떤 종목이 가장 투자 매력이 떨어졌을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20종목을 음, 가지고. 그러면 접근 방식 자체가 절대평가에서 갑자기 상대평가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주식을 절대평가하지 않고 상대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한두 종목에 올인하다 보면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잘 보지 못하고요. 굉장히 편협된 시각을 가지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주식하고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투자 종목에 대해서 신념이 생기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 뭐 사랑에 빠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객관적인 지표 아니면 분석에 따라서 투자 결정을 해야 아까 말씀드렸던 50% 이상의 성공 확률을 거둘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한 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종목에 대한 믿음, 신념, 그러니까 즉 감정에 의해서 투자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 개입하게 되면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승률이. 그게 가장 좀 위험한 거거든요. 기업의 펀더멘탈 그리고 기업의 그 주식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에 집중을 해야 우리가 50% 이상으로 승률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투자자 본인의 감정에 의해서 투자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확률의 게임인 주식 투자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투자자들의 센티먼트, 그러니까 각 종목이 움직임을 보면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추세가 이 종목은 좋고 이 종목은 약화됐고 이거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중을 어떤 종목의 비중을 늘려야 될지, 그리고 어떤 종목의 비중을 줄여야 될지 굉장히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투자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나 방금 전에 제가 투자자들의 그 센티먼트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투자 결정을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엔비디아는 이렇게 될 거야. 내가 볼 때는 지금 테슬라는 이러이러해. 이게 자기 생각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주가는요. 내가 올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올려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주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식 투자는 어떤 사람들이 잘하냐면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잘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사람들은 테슬라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사람들은 엔비디아를 살 생각을 할까? 팔 생각을 할까? 이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잠깐 분위기를 좀 전환하는 의미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좋습니다. 우리 삶에서 상대평가하면 절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실까요? 그게 결혼 어려운지. 아닌가요? 오, 어떻게 하셨죠? 왠지 딱 그러신 것 같아가지고. 그 배우자는 아내분을 상대평가하면 큰일 나죠. 이혼당하죠. 이혼당하죠. 절대 다른 여자랑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상대평가하면 절대 안 되는 게 배우자인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선택한 배우자랑 함께 살아가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상대평가를 기준으로 최고의 선택이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사랑이나 결혼은 한 사람하고 이제 약속을 한 거고 또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가 의지와 신념으로 지켜야 되는 대상이 우리의 배우자고요. 주식은 우리 배우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한때 최고의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수했더라도 1년 이후에 아니면 당장 한 달 이후라도 더 멋진 종목이 나타났다. 그러면 바로 이혼하고 갈아타야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마치 배우자처럼 평생 신념과 의지로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성공 확률이 떨어지고요. 절대 주식을 절대 평가하지 말고 평생 지켜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상대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주식보다 더 나은 대상이 있을지 여러 종목하고 항상 비교하다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으면 바로 갈아타시는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